저는 올해 77입니다. 통영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죠. 아들 민수는 결혼한 뒤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벌써 8년이 됐어요. 연락은 거의 없었습니다. 명절 때나 얼굴 한번 보는 게 전부였죠. 전화를 걸어도 바쁘다는 말만 돌아왔어요.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아들도 살기 바쁠 테니까요. 그런데 지난주 일이었습니다. 순자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아니, 정확히는 순자 딸한테서요. 순자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죠. 전화를 받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60년을 함께한 친구였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단짝이었어요. 같은 동네에서 자랐고 같이 시집갔고 애들도 비슷한 시기에 낳았죠. 작년 가을 시장에서 마지막으로 봤었어요. 그때 순자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었는데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장례식은 서울에서 열린다고 했어요. 순자 딸이 서울에 사니까요.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60년 친구인데 마지막 길을 안 배웅할 수는 없잖아요. 장례식장 주소를 받아 적으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까지 가는 김에 민수네 집에 들러볼까? 손주 준호도 보고 싶고 며느리 지연이한테도 인사나 할 겸이요. 핸드폰을 들고 민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야. 순자 이모 기억하지? 돌아가셨어. 아, 그래요? 민수 목소리가 무덤덤했습니다. 장례식이 서울에서 있는데 그날 엄마가 너희 집에 잠깐 들러도 되겠니?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뭔가 망설이는 것 같았죠. 네, 그러시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반갑다는 말도 오랜만이라는 말도 없었어요. 그냥 그러시죠. 가슴이 좀 서늘했지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쁘니까 그럴 수 있다고요. 전화를 끊고 준비를 시작했어요.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습니까? 손주 선물도 사야 하고 며느리한테 줄 것도 챙겨야 했죠. 다음날 시내 백화점으로 나갔습니다. 아동복 매장에서 한참을 돌아다녔어요. 준호가 지금 9살인데 사이즈를 정확히 모르겠더라고요. 점원한테 물어가며 예쁜 티셔츠 2벌을 샀습니다. 바지도 한 벌 골랐죠. 며느리한테 줄 선물은 스카프로 정했어요. 베이지색이 은은하니 예뻐 보였거든요. 가격도 8만 원이나 했습니다. 하지만 아깝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좋아했으면 싶었죠. 집으로 돌아와서는 통영 꿀빵을 한 박스 샀습니다. 민수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거예요. 달콤하고 부드러워서 입에 착착 붙는 맛이죠. 민수 생각하면서 골라 담았어요. 용돈도 준비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30만 원을 찾았어요. 깨끗한 새 돈으로 바꿔달라고 했죠. 집에 와서 봉투에 정성스럽게 넣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민수에게라고 적었어요. 짐을 다 싸고 나니 밤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안 왔어요. 순자 생각도 나고 서울 간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죠. 언제 마지막으로 민수네 집에 가봤더라. 작년 추석이었나? 그때도 하루만 있다가 바로 내려왔었는데 새벽 4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씻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검은색 외출복을 꺼냈죠. 장례식장에 갈 옷이니까요. 거울을 보니 주름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77이라는 나이가 새삼 실감났어요. 새벽 5시 버스를 타려면 서둘러야 했습니다. 터미널까지는 택시를 탔어요. 기사님이 이른 시간인데 어디 가시냐고 물었죠. 서울 갑니다. 친구 장례식 가는 길이에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기사님이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터미널은 한산했어요. 새벽이라 사람이 별로 없었죠. 매표소에서 표를 끊고 대합실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사서 마셨어요. 손이 시렸거든요. 10월 말이라 아침 기온이 꽤 쌀쌀했습니다. 버스가 들어왔습니다. 큰 가방을 들고 짐칸에 실었어요. 무거웠지만 혼자 힘으로 올렸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통영 시내가 스쳐 지나갔어요. 서울까지는 5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긴 시간이었죠.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창밖만 바라봤어요. 산과 들이 지나갔습니다. 하늘은 맑았고요.
중간에 휴게소에서 한 번 쉬었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오고 물을 한 병 샀어요. 다시 버스에 올라앉으니 피곤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잠은 안 왔어요. 순자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마지막으로 본 게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우연히 마주쳤었죠. 순자가 많이 아파 보였어요. 얼굴이 수척하고 걸음도 느렸죠. 괜찮아? 병원은 다녀왔어? 제가 물었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 괜찮아. 순자는 웃어넘겼어요.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때 더 붙잡고 얘기할 걸, 차 한 잔이라도 같이 마실 걸,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버스는 계속 달렸어요. 어느새 서울 외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죠. 10시쯤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어요. 터미널에서 내려 짐을 찾았습니다. 장례식장 주소를 다시 확인했어요. 지하철을 타야 했죠. 표를 사고 플랫폼으로 내려갔습니다. 장례식장은 큰 병원 안에 있었어요. 찾아가는데 한참 걸렸죠. 길을 몰라서 사람들한테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복도를 따라 걷다가 드디어 빈소를 찾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영정 사진이 보였어요. 순자였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이었죠. 그 웃음을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절을 올렸어요. 순자 딸도 만났습니다. 많이 지쳐 보였어요. 빨갛게 부은 눈으로 저를 보더니 고맙다고 했죠. 이모, 멀리서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실 거예요. 당연한 거지. 순자랑 60년을 같이 살았는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순자 딸 손을 꼭 잡아줬어요. 장례식은 오후 3시에 시작됐습니다. 조문객이 많았어요. 순자가 살아생전 인심이 좋았거든요. 식이 끝나고 발인을 지켜봤습니다. 연구차가 떠나는 걸 보니까 정말 끝이구나 싶었어요. 오후 5시쯤 됐습니다. 이제 민순의 집으로 가야 할 시간이었어요. 주소를 보고 다시 지하철을 탔습니다. 환승을 2번 해야 했죠. 큰 가방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느라 허리가 아팠습니다. 민순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는 완전히 녹초가 됐어요. 새벽부터 5시간 버스 타고 장례식 다녀오고 지하철 갈아타고 77살 몸으로는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컸어요. 동을 찾는데도 한참 걸렸죠. 드디어 민순의 집 앞에 섰습니다.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이제 아들 얼굴 보고 손주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지연이가 서 있었어요. 표정이 무척 무표정했죠. 반가운 기색이라곤 전혀 없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인사는 했지만 목소리에 온기가 없었어요. 지연이는 제 손에서 가방만 받아갔습니다. 현관에 그냥 툭 내려놨죠. 들어오세요. 저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이 넓었어요. 깨끗하게 정리돼 있었죠. 하지만 뭔가 냉기가 도는 느낌이었습니다. 지연이는 가방을 구석에 밀어두고는 그대로 소파에 앉았어요. 민수는 어디 있어? 제가 물었습니다. 아직 퇴근 전이에요. 지연이가 짧게 대답했죠. 그리고는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저한테는 앉으라는 말도 없었어요. 준호는 방에 있어요. 역시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지연이는 계속 휴대폰만 봤어요. 저는 어색하게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소파 한쪽에 앉았습니다. 손주 방 쪽을 보니 문이 꼭 닫혀 있었어요. 안에서 무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죠. 태블릿 보는 소리 같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5시 10분이었어요. 배가 고팠습니다. 새벽에 커피 한 잔 마시고 버스에서 김밥 한 줄 먹은 게 전부였거든요. 장례식장에서도 제대로 못 먹었고요. 저기 지연아, 나 좀 배고픈데 혹시 먹을 게 좀 있을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연이는 휴대폰에서 눈도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냉장고에 반찬 있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일어나서 뭘 차려준다거나 같이 먹자거나 하는 말이 없었죠.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새벽부터 5시간 버스 타고 친구 장례식 다녀오고
또 지하철 갈아타며 여기까지 왔는데요. 잠시 후 지연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주방으로 갔습니다. 뭔가 꺼내는 소리가 들렸어요. 라면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라면 하나를 툭 놨죠. 어머니, 끓이실 수 있으시죠? 지연이가 물었습니다. 라면을 끓이라는 거였어요. 응, 그래. 제가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더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저 좀 누워 있어야 해서요. 몸이 안 좋아서. 지연이는 그 말만 남기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 닫는 소리가 딱 들렸어요. 저는 멍하니 식탁에 놓인 라면을 바라봤습니다. 안성탕면이었어요. 77살 시어머니한테 라면을 끓이라고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배는 고프니까요. 부엌으로 가서 냄비를 꺼냈습니다. 물을 올리고 라면을 넣었죠. 스프를 뜯어 넣으니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라면이 끓는 동안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반찬이 가득했어요. 김치도 있고 나물도 여러 종류가 있었죠. 멸치볶음, 계란말이, 콩자반까지요. 과일도 많았습니다. 사과며 포도며 싱싱한 게 그득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꺼내줬던 겁니다. 냉장고 문을 닫았어요. 가슴이 서늘했죠. 라면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혼자 먹기 시작했어요. 목으로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맛이 없었어요. 아니, 맛을 느낄 수가 없었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순자 장례식에서도 안 울었는데요. 친구를 보내면서도 꾹 참았는데 여기서 다시 이렇게 울컥하니까 참 이상했어요. 억지로 라면을 다 먹었습니다. 그릇을 씻고 냄비도 닦았어요. 싱크대를 깨끗이 정리했죠. 행주로 물기까지 다 닦았습니다. 며느리한테 뭐라는 소리 듣지 않으려면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했으니까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안방 문은 여전히 꼭 닫혀 있었어요. 손주 방도 마찬가지였죠. 시간이 참 더디게 갔습니다. 시계를 보니 6시 반이었어요. 텔레비전을 켜볼까 하다가 관뒀습니다. 눈치가 보였거든요. 7시쯤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지연이가 나왔어요. 손주 방으로 가더니 문을 두드렸죠. 준호야, 저녁 먹어야지. 아이가 나왔습니다. 제 손주 준호였어요. 많이 컸더라고요. 키가 훌쩍 자랐죠. 준호야, 할머니야. 제가 반갑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준호는 저를 잠깐 보더니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도 없이 식탁으로 갔습니다. 지연이는 냉동실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냉동 피자였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돌리더니 준호 앞에 놨죠. 빨리 먹고 숙제해. 준호는 피자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봤어요. 저한테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선물 사왔는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지연이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애 지금 바빠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준호도 놀란 듯 저를 쳐다봤죠. 그리고는 고개를 숙이고 피자만 먹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죠. 멀리서 왔는데 손주 얼굴이라도 제대로 보고 싶었는데요. 준호가 피자를 다 먹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연이는 설거지도 안 하고 소파에 다시 앉았어요. 휴대폰만 들여다봤죠. 밤 9시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수가 퇴근한 거예요. 아들 얼굴을 보니까 반가웠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민수가 말했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습니다. 반갑다는 느낌이 별로 없었죠? 그래, 장례식 다녀왔다. 고생하셨어요. 저녁은 드셨고요? 먹었어.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어요. 나와서도 저한테는 별 관심이 없었죠. 지연이하고 뭔가 얘기를 나누더니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가 나왔습니다. 저는 소파 한쪽 끝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0시가 넘어가자 민수가 하품을 했어요. 엄마, 여기서 주무세요. 거실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이불 하나랑 베개를 가져다 놨어요. 응, 그래. 아들네 식구들은 모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이 꺼졌어요. 저는 혼자 남았죠. 소파에 이불을 펴고 누웠습니다. 이불이 얇았어요. 베개도 딱딱했죠. 몸이 이곳저곳 쑤셨습니다. 새벽부터 고속버스에 앉아 있었으니 허리가 아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게 뭐람? 라면 한 그릇 먹으려고 여기까지 온 건가? 손주 얼굴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뒤척이다가 목이 말라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죠. 다시 소파에 누웠지만 여전히 잠이 안 왔습니다. 새벽 2시쯤 됐을까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안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지연이 목소리였죠. 왜 오시라고 한 거예요? 정말 불편해 죽겠네. 그 말이 제 귀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민수가 뭐라고 대답하는 소리도 들렸지만 정확히는 못 알아들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불편하다고요. 제가 불편한 존재였던 겁니다. 새벽부터 5시간 버스 타고 친구 장례식 다녀오고 또 지하철 갈아타며 여기까지 왔는데요. 불편하대요. 화장실에 다녀와 다시 소파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은 더욱 오지 않았어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밤새 눈만 뜨고 있었습니다. 이불이 얇아서 추웠고 베개가 딱딱해서 목이 아팠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어요. 한숨도 못 잤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인데 잠은 안 오더라고요. 지연이가 한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6시쯤 됐을까요? 일어나 이불을 개야 했는데 허리가 너무 아팠어요. 소파가 좁아서 밤새 몸을 웅크리고 있었거든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이불을 개었습니다. 가지런히 접어서 구석에 놔뒀죠. 화장실에 갔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퀭했어요. 눈밑이 거무스름했죠.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조용히 해야 했어요. 식구들을 깨우면 안 되니까요. 거실로 나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7시였어요. 배가 고팠지만 부엌에 갈 수가 없었죠. 냉장고 여는 소리라도 나면 누가 깰까 봐요. 8시가 넘어서야 민수가 나왔습니다. 회사 갈 준비를 하더니 저를 보고 말했어요. 엄마, 잘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잠 못 잤다고 말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민수는 서둘러 양복을 입었어요. 넥타이를 매더니 가방을 챙겼죠. 출근해야 해서요. 천천히 있다 내려가세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민수가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인사도 짧았어요. 저는 또 혼자 남았죠. 8시가 되어서야 지연이가 나왔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진 채였어요. 눈도 제대로 안 뜬 것 같았죠. 저를 보더니 무표정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식빵 저기 있어요. 우유는 냉장고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침 인사도 없었죠. 어젯밤 잘 주무셨냐는 말도요. 지연이는 손주 방으로 가서 준호를 깨웠어요. 준호야, 학교 가야지. 준호가 나와 세수를 하고 교복을 입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준호야, 학교 가니? 공부 열심히 해. 준호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지연이가 준호 가방을 챙겨주더니 함께 현관으로 갔죠. 다녀오겠습니다. 준호가 작게 말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지연이가 준호를 학교에 데려다 주러 간 거였죠. 저는 다시 혼자가 됐어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식빵이 식탁에 놓여 있었어요. 냉장고를 열어 우유를 꺼냈죠. 식빵 2장을 접시에 담았습니다. 혼자 식탁에 앉아 식빵을 먹기 시작했어요. 맛이 없었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질 않았죠. 우유에 적셔 먹었지만 여전히 맛이 없었어요. 이럴 거면 그냥 바로 내려갈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례식만 다녀오고 통영으로 돌아갈걸요. 괜히 들렀다가 이런 취급만 받게 된 거죠. 식빵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접시도 씻고 컵도 닦았습니다.
행주로 식탁까지 깨끗이 닦았죠. 거실로 나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가방을 열어 옷가지를 챙겼어요. 어제 가져온 것들을 다시 넣었죠. 손주 선물로 준비한 옷은 테이블 위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지연이한테 준 스카프도 구석에 놓여 있었어요.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은 것 같았죠. 마음이 싸했습니다. 정성껏 고른 선물들이었는데요. 백화점에서 한참을 고민하며 샀던 건데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짐을 다 싸고 나니 10시쯤 됐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어요. 지연이가 돌아왔죠. 제 가방을 보더니 물었어요. 벌써 가세요? 응, 그래야 할 것 같아서. 그러세요.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만류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다행이라는 표정이었죠. 지연이는 그대로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방문이 닫혔어요. 저는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테이블을 보니 어제 놓았던 용돈 봉투가 없었어요. 30만 원이 들어있던 봉투요.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언제 가져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용돈은 받아놓고 제대로 된 밥 한 끼도 안 차려준 거예요. 라면이랑 식빵이 전부였죠.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 나와 그 집을 돌아봤어요. 제 아들이 사는 집인데 남의 집 같았습니다. 아니, 남의 집보다 못했어요. 남의 집이라도 하룻밤 묵으면 아침 식사 정도는 차려주잖아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주름진 얼굴에 피곤한 눈빛이었죠. 아파트를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서울역까지 가는 버스를 탔어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죠. 어제 올 때는 그래도 기대가 있었어요. 손주도 보고 며느리랑 얘기도 나누고 아들이랑 밥이라도 같이 먹을 줄 알았죠.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라면 한 그릇 끓여 먹고 식빵 2장 먹고 소파에서 한숨도 못 자고 그게 전부였어요.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서 통영행표를 샀어요. 10시 30분 버스였죠. 대합실에 앉아 출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가족끼리 온 사람들도 있었죠. 엄마 손을 잡고 가는 아이들도 보였습니다. 부러웠어요. 버스 시간이 됐습니다. 짐을 싣고 자리에 앉았어요. 이번에도 참가였죠.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서울 풍경이 뒤로 물러갔어요.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차들이 빠르게 달렸죠. 저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그런데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방울 2방울이었는데 점점 더 많아졌어요. 참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안 됐어요. 눈물이 멈추질 않았죠.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날까봐 입을 꾹 다물었어요. 옆자리에 젊은 여자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 모습을 보더니 당황한 것 같았어요.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제게 건넸죠. 괜찮으세요? 휴지 쓰세요. 고맙습니다. 휴지를 받아 눈물을 닦았어요. 하지만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죠. 왜 이렇게 서러운지 모르겠어요. 순자를 보낼 때도 이렇게 안 울었는데 버스 안에서 이렇게 울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옆 사람이 걱정할 정도로 눈물이 났어요. 한참을 울고 나니까 조금 나아졌습니다. 휴지로 얼굴을 닦았어요. 눈이 퉁퉁 부었을 거예요. 옆자리 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셨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아들네 집에 갔다가 이런 취급을 받았다고요. 휴게소에서 한번 쉬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을 보니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죠.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다시 버스에 올랐어요. 통영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다시는 아들네 집에 안 가야 하나.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산과 들이 지나갔어요.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죠. 날씨가 흐렸습니다. 제 마음 같았어요. 오후 3시쯤 통영에 도착했습니다. 터미널에 내려 택시를 탔어요. 집으로 가는 길이 참 길게 느껴졌죠.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죠.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이틀 동안 비워뒀던 집이요. 가방을 내려놓고 주저앉았습니다.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죠. 소파에 그대로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어요. 이제야 좀 편안했습니다. 제 집이니까요. 소파에 누워 있다가 잠이 들었나 봅니다. 깨어보니 밖이 어두웠어요. 시계를 보니 저녁 6시였죠. 몸이 찌뿌둥했습니다. 일어나 불을 켰어요. 배가 고팠지만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떠나기 전에 해놓은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김치 한 조각을 집어 먹었죠. 물을 한 컵 마셨습니다. 다시 소파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켰지만 무슨 내용인지 들어오질 않았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이틀이 계속 떠올랐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씻고 침대에 누웠어요. 제대로 된 침대였습니다. 이불도 푹신했죠. 어제 그 딱딱한 소파와는 비교가 안 됐어요. 드디어 편하게 잘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어요.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죠. 오랜만에 잘 잔 것 같았습니다. 일어나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밥을 지었어요. 된장찌개도 끓였죠. 김치랑 나물 반찬을 꺼내 상을 차렸습니다. 혼자 먹는 아침이었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밥상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를 시작했어요. 이틀 동안 비워둬서 먼지가 쌓였거든요. 걸레질을 하고 방안을 정리했죠. 오후에는 동네 친구 영숙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순자 장례식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았어요. 영숙아, 나야. 언제 왔어? 서울 잘 다녀왔어? 응, 어제 왔어. 순자 마지막 길 잘 보내줬어. 그랬구나. 서울 가서 아들네도 들렀다며? 응.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영숙이가 물었어요. 손주 얼굴은 봤어? 봤어. 많이 컸더라. 아들네가 잘해줬어?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할까요? 그냥 그랬어. 그래, 뭔가 있었구나. 영숙이는 눈치가 빨랐습니다. 제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채더라고요. 나중에 봐서 얘기해 줄게.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숙이한테도 말하기 싫었어요. 창피했거든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혼자 조용히 지냈어요. 장을 보러 시장에 갔다가 이웃들을 만났죠. 인사를 나누며 살았습니다. 평소와 다를 게 없는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민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 먼저 전화를 한 건 정말 오랜만이었죠. 엄마, 저예요. 그래, 무슨 일이니? 그때 주신 돈 고맙게 잘 썼어요. 용돈 얘기였습니다. 30만 원이요. 고맙게 잘 썼다는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치밀어 올랐어요. 용돈은 받아놓고 라면 한 그릇도 제대로 안 끓여준 게 떠올랐죠. 그래, 잘 썼으면 됐다. 네, 필요한데 유용하게 썼어요. 준호 학원비 보태고요. 민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용돈을 받아서 기분이 좋은 거겠죠. 하지만 저는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 준호한테 잘 써. 네, 엄마도 건강 챙기시고요. 그래.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30만 원을 고맙게 썼다고요. 그 돈을 받아놓고 라면이랑 식빵만 먹으라고 했으면서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화가 난다기보다는 허탈했어요. 저는 대체 뭐였을까요? 그냥 돈 갖다 주는 사람이었을까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통영 바다가 보였어요. 저 바다를 보며 평생을 살았죠. 남편이랑 둘이서 고생하며 아들 하나 키웠어요. 대학 보내고 결혼시켰죠. 그 순간 뭔가가 확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참고 싶지 않았죠. 방으로 가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들어있는 통장이요. 잔액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이 집 등기부등본도 꺼내봤죠. 이 아파트는 4억 원을 주고 샀습니다. 10년 전에 남편이랑 둘이 결정한 거였어요.
노후를 위해서요. 통영에서는 제법 괜찮은 아파트였죠. 바다가 보이는 15평짜리였습니다. 남편은 돌아가시면서 말했어요. 이 집은 나중에 민수한테 주라고요. 아들이 잘 쓸 거라고요. 저도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죽으면 민수가 이 집을 물려받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런 아들한테, 이런 며느리한테 이 집을 줄 수 있을까요? 새벽부터 5시간 버스 타고 온 시어머니한테 라면 끓여 먹으라고 한 며느리한테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해졌습니다. 결심이 선 거였죠. 저는 핸드폰을 들고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거기 김 사장님 계세요? 네, 저예요. 누구세요? 해변 아파트 800호에 사는 사람인데요. 집 좀 내놓고 싶어서요. 아, 네. 언제 한번 뵐까요? 내일 오전에 시간 되세요? 네, 가능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평생 살던 집을 파는 결정이었거든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동산 김 사장이 집에 왔어요. 집안을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관리가 잘 돼 있네요. 바다뷰도 좋고요. 4억 5천 정도면 나갈 것 같은데요. 빨리 팔고 싶어요. 금매로 내놓으시면 4억 3천 정도에 빨리 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김 사장이 서류를 챙겨갔습니다. 매물로 내놓겠다고 했죠. 저는 창문을 열고 바다를 바라봤어요. 오랫동안 살던 집이었습니다. 정이 많이 들었죠. 하지만 이제는 놓아줄 때가 된 것 같았어요. 이 집을 지키며 아들을 위해 아껴왔지만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 사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손님 나왔어요. 4억 2,500 부르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4억 3천 아니면 안 해요. 알겠습니다. 좀 더 알아볼게요. 2주일쯤 지나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4억 3천에 하겠다는 분 나왔어요. 계약 진행할까요? 네, 해주세요. 계약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서류를 주고받고 도장을 찍었어요. 한 달 안에 모든 게 끝났습니다. 4억 3천만 원이 제 통장으로 들어왔죠. 수수료 떼고 나니 4억 2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통장을 보며 한참 생각했어요. 이 돈으로 뭘 할까? 아들한테 주려고 모았던 돈이었지만 이제는 제가 쓸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흥분됐거든요. 77살에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었죠. 두렵기도 했지만 설레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커피를 마시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요.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어요. 동네를 산책하며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착하게만 살았어요.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들 키우고 시부모 모시고요. 제 욕심은 늘 뒤로 미뤄뒀죠. 이제는 달라질 때가 됐습니다. 남은 인생을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었어요. 아들 눈치 보지 않고요. 집으로 돌아와 노트를 꺼냈습니다. 예전에 적어뒀던 버킷리스트가 있었거든요. 한 번도 실천하지 못한 것들이요. 스위스 여행, 지중해 크루즈, 일본 온천, 이탈리아 베네치아요. 그 리스트를 보며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노트를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버킷리스트에 적힌 것들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가보자고 했던 곳들이었어요. 하지만 늘 미뤘죠. 돈을 아껴야 했거든요. 아들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그리고 나중을 위해서요. 그런데 나중이 뭔가요? 77살인데 언제까지 나중을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이제는 제가 살아야 할 때가 됐습니다. 다음 날 시내로 나갔어요. 여행사를 찾아갔죠. 젊은 직원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크루즈 여행 알아보려고요. 어느 지역으로 가고 싶으세요? 지중해랑 알래스카요. 직원 눈이 반짝였어요. 팸플릿을 여러 장 꺼내 보여줬죠. 지중해는 3주 코스가 인기가 많아요.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을 다 둘러볼 수 있거든요. 그거로 할게요. 알래스카는요? 알래스카는 2주 코스가 좋습니다. 빙하도 보고
야생동물도 관찰할 수 있어요. 2개 다 예약하고 싶은데요.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77살 할머니가 크루즈를 2개나 예약한다고 하니까 의외였나 봐요. 정말요? 대단하시네요. 돈은 얼마나 들어요?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금액을 알려줬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죠. 돈은 있었으니까요. 카드로 결제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지중해 크루즈는 다음 달 출발이었어요. 알래스카는 그 다음 달이었죠. 두근거렸습니다. 정말로 가는구나 싶었어요. 여행사를 나와 다른 여행사로 갔습니다. 개별 여행도 알아봐야 했거든요. 스위스랑 일본 온천 여행 상품 있나요? 네, 있습니다. 스위스 알프스 투어 일주일 코스를 예약했어요. 일본 온천 여행도 사흘 코스로 잡았죠. 이탈리아 베네치아도 따로 사흘을 예약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가벼웠어요. 평생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기분이었죠. 제 돈으로 제가 가고 싶은 곳을 예약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날 저녁 영숙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영숙아, 나야. 무슨 일이야? 나 세계여행 간다. 뭐? 세계여행? 응, 크루즈도 타고 스위스도 가고. 영숙이가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돈이 얼마나 드는데? 걱정 마. 돈 있어. 집 팔았다며? 그 돈으로? 응. 민수는 알아? 아직 모를걸. 영숙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아들이 알면 난리 날 텐데. 상관없어. 내 돈이야. 그래도 그렇지. 아들한테 물려줄 생각은 안 해? 안 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영숙이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무슨 일 있었지? 서울 갔다 와서 달라진 것 같아. 나중에 만나서 얘기해 줄게.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수한테 언제 말해야 할까요? 집 판 건 이미 등기가 넘어갔으니 알 텐데요. 연락이 없는 걸 보니 아직 모르나 봐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민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엄마, 집 팔았다던데 사실이에요? 역시 알았군요. 부동산에서 연락이 갔나 봐요. 그래, 팔았어. 왜요? 왜 그러세요? 엄마도 내 인생 좀 살아보고 싶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뒤에서 며느리 지연이 소리도 들렸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연이가 소리쳤습니다. 둘이 함께 있나 봐요. 미안하다. 엄마도 내 인생 좀 살아보고 싶구나. 77살인데 언제 살아보겠니? 그래도 상의는 하셔야죠. 지연이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상해? 내 집인데 상의를 왜 해? 저희가 물려받을 집이잖아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물려받을 집이래요.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물려준다고 했니? 어머니. 민수가 다시 전화기를 받았습니다. 엄마, 그 돈으로 저희 집 넓은 데로 옮기려고 했는데 제 돈으로 자기네 집을 옮기려고 했대요. 제 허락도 없이요. 다 계획 세워놨다고요. 준호방도 따로 주고 서재도 만들고요. 민수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계획까지 다 세워놨다니 기가 찼어요. 너희가 계획을 세우든 말든 상관없어. 엄마 돈이야. 엄마, 우리 가족인데 이러시면 어떡해요. 가족? 그 단어가 웃겼습니다. 가족이라면서 라면 끓여 먹으라고 했던 사람들이요. 너희한테 30만 원 줬을 때 라면이라도 맛있게 끓여줬으면 생각이 달랐을 거야. 엄마, 그게 그렇게 서운하셨어요? 민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그냥 며느리가 좀 아팠던 거예요. 그래, 며느리는 아팠겠지. 그런데 엄마는? 엄마는요? 엄마는 새벽 5시 버스 타고 5시간 달려와서 장례식 다녀온 건 안 힘들었을 것 같아? 민수가 말이 없었습니다. 식빵 2장 먹고 딱딱한 소파에서 한숨도 못 자고. 그게 엄마가 받은 대접이었어. 엄마, 밤에 화장실 가다 들었어. 왜 오시래? 불편해 죽겠네. 그 말, 민수가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래도 그렇지, 집까지 팔 일은 아니잖아요.
뒤에서 지연이가 소리쳤습니다. 이미 팔렸어. 등기도 넘어갔고 돈도 받았어. 그 돈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쓸 거야. 여행도 가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엄마 나이가 몇인데 무슨 여행을. 77이면 못 가? 죽기 전에 가봐야지. 엄마 진정하세요. 우리 만나서 얘기해요. 만날 필요 없어. 엄마는 이미 결정했어. 엄마.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아들한테 이렇게 말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울컥했지만 눈물은 안 났습니다. 오히려 시원했죠. 평생 참아왔던 말들을 다 한 기분이었어요. 핸드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민수였어요. 받지 않았죠. 지연이한테서도 문자가 왔어요. 읽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죠. 아름다웠어요. 다음 날 원룸을 알아보러 다녔어요. 크게 살 필요는 없었죠. 혼자 지내기에 적당한 곳이면 됐습니다. 며칠 후 괜찮은 원룸을 찾았어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없는 전세였죠. 작지만 깨끗했습니다. 바다는 안 보였지만 상관없었어요. 앞으로 여행을 많이 다닐 테니까요. 계약을 하고 짐을 옮겼습니다. 살림살이가 많지 않아서 금방 끝났어요. 새 집에서의 첫날 밤이었죠. 작은 방이었지만 편안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77살의 새 출발이요. 늦었지만 괜찮았어요.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게 어디예요. 민수한테서는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전화를 했어요. 엄마, 돈 아껴 쓰세요. 나중에 병원비 필요할 수도 있어요. 늘 하는 말이었습니다. 돈 아끼라는 얘기요. 걱정 마라. 엄마는 죽기 전에 이 돈 다 쓰고 갈 거야. 엄마, 병원비는 내가 알아서 할게. 너희한테 패 끼치지 않을 테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한 그대로야. 엄마 장례비 정도는 남겨둘게. 그거면 충분하지. 민수는 할 말이 없었나 봐요. 한숨만 쉬었죠. 전화를 끊고 여행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면 지중해 크루즈 출발이었거든요. 옷도 새로 샀어요. 밝은 색깔의 원피스랑 편한 운동화요. 거울을 보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77살 얼굴이었지만 표정이 밝아 보였어요. 영숙이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가방 싸는 걸 보더니 웃었어요. 진짜 가는구나. 그럼 당연하지. 부럽다. 나도 같이 갈까? 다음에 같이 가자. 이번엔 혼자 다녀올게. 조심히 잘 다녀와. 사진 많이 찍어. 그럴게. 영숙이가 돌아가고 저는 계속 짐을 쌌습니다. 여권도 확인하고 여행 일정표도 챙겼죠. 모든 게 준비됐습니다. 저녁을 먹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굴까 싶어 문을 열었어요. 민수가 서 있었죠.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저예요. 민수야? 어떻게 여기를? 부동산에 물어봤어요. 새 주소요. 민수 표정이 어두웠어요. 뒤에 지연이도 함께 있었죠. 둘이 통영까지 내려온 겁니다. 들어와.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좁은 원룸이라 앉을 자리가 별로 없었어요. 민수랑 지연이는 서서 주변을 둘러봤죠. 이런 데서 사세요? 지연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좁다는 뜻이었죠. 혼자 살기엔 충분해. 그 큰 집 팔아서 이런 데 사시다니. 민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가방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여행 가세요? 응, 내일 출발해. 어디로요? 지중해 크루즈. 혼자요? 그래. 민수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지연이는 계속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엄마,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 집 한 돈 말이에요. 결국 그 얘기였습니다. 돈 얘기요. 그게 뭐? 4억이 넘는 돈이잖아요. 그걸 여행으로 다 쓰시려고요? 다는 아니야. 원룸 전세금으로 5천 썼고 여행에 1억 정도 쓸 거야. 지연이 눈이 커졌습니다. 1억이요? 여행에요? 그래,
크루즈도 2번 타고 유럽도 다니고. 민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그건 너무 과해요. 왜 과해? 내 돈인데. 나중에 어떡하시려고요? 병원비는요? 요양원비는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 혼자 어떻게 알아서 해요? 민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연이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어머니, 저희도 계획이 있었어요.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그 돈으로 집을 넓은 데로 옮기려고 했고요. 준호 학원비도 더 보내야 하고요. 그건 너희가 벌어서 해. 어머니, 지연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어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고요. 그래서 엄마 돈을 쓰겠다는 거니? 당연히 물려받을 거라고 생각했죠. 누가 준다고 했어? 제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참고 있던 게 터져 나왔어요. 너희가 엄마한테 뭘 해줬는데 당연하게 생각해? 민수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서울 갔을 때 생각 안 나니? 그때요? 그래, 그때. 엄마가 새벽 5시 버스 타고 5시간 달려갔잖아. 친구 장례식 다녀오고 너희 집에 갔지. 민수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연이는 고개를 돌렸어요. 그런데 뭘 해줬니? 라면 끓여 먹으라고 했지. 소파에서 잤어. 이불도 얇고 베개도 딱딱해서 한숨도 못 잤지. 다음 날 아침엔 식빵이랑 우유만 가리키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주 얼굴이라도 제대로 보고 싶었는데 그것도 못하게 했었지. 내 바쁘다고. 엄마, 그때 준호가 정말 숙제가 많았어요. 그래. 그런데 피자 먹을 시간은 있었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어요. 용돈만 쏙 하고 가져가고.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 들었어. 저희가 고맙다고 했잖아요.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전화로 나중에 했지. 그것도 돈 잘 썼다고만. 민수가 얼굴을 들었어요. 눈빛이 흔들렸죠.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때 신경을 못 썼어요. 신경을 못 쓴 게 아니야. 안 쓴 거지. 엄마, 너희한테 엄마는 뭐니? 돈 갖다 주는 사람? 그냥 불편한 존재? 지연이가 뭐라고 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미안하다고 다야? 그때 제대로 대접했으면 엄마 마음이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거야. 엄마는 이제 안 주고 싶어? 너희한테는.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그럼 저희는 어떡해요? 집도 좁고 준호도 크는데. 너희가 벌어서 해. 엄마 돈 기대하지 말고.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지연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엄마는 엄마 인생 살 거야. 77살인데 이제라도 살아야지. 너희한테 짐 안 되게 할 테니 너희도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 민수가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어요. 지연이는 눈물을 닦았죠. 가봐. 내일 일찍 출발해야 해서 쉬어야 해.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그래, 이럴 거야. 민수가 한참을 서 있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래, 고맙다. 둘이 문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두운 밤이었죠.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저 별들처럼 제 인생도 빛나야 할 때가 됐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어요. 받지 않았죠.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저희는 엄마를 사랑해요. 문자를 읽고 지웠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이 공허했어요. 진짜 사랑했다면 그날 라면 끓이라고 하진 않았겠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이면 새로운 세상이 시작돼요. 지중해의 푸른 바다를 볼 거예요. 그리스의 하얀 집들도 보고 이탈리아의 아름다운 거리도 걸을 거죠. 77년을 살았지만 진짜 제 인생은 이제부터입니다. 늦었지만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게 어디예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을 기다리며요.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설렘과 긴장이 섞인 기분이었어요. 오늘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었죠.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새로 산 옷을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낯설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간단히 아침을 먹고 짐을 챙겼습니다. 여권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가방 손잡이를 잡으니 손이 떨렸죠. 77살에 혼자 떠나는 세계 여행이었으니까요. 택시를 불렀습니다. 부산 공항까지 가야 했거든요. 차가 도착하자 기사님이 가방을 싣는 걸 도와주셨어요. 어디 가세요? 공항이요. 여행 가요. 혼자 가세요? 네, 혼자요. 기사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어디로 가시는데요? 지중해 크루즈 타러 가요. 와, 부럽습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통영 시내가 지나갔어요. 익숙한 풍경이었죠. 하지만 이제 새로운 풍경들을 보러 가는 겁니다. 김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출국 심사를 받았어요. 면세점도 둘러봤죠.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혼자 하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였어요. 이륙하자 땅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니 세상이 새하얗더라고요. 아름다웠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환승을 했어요. 로마행 비행기를 탔죠. 긴 비행이었지만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영화도 보고 음악도 들었어요. 기내식도 맛있게 먹었죠.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이 크고 복잡했어요. 길을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렸죠. 하지만 천천히 표지판을 따라가니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항구로 가는 버스를 탔어요. 창밖으로 로마 거리가 보였습니다. 오래된 건물들이 멋있었어요. 언젠가 다시 와서 천천히 둘러봐야겠다고 생각했죠. 항구에 도착하니 거대한 크루즈선이 보였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어요. 승선 수속을 마치고 배에 올랐습니다. 객실로 가는 길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다양한 나라에서 온 것 같았죠. 제 객실은 바다가 보이는 방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푸른 바다가 펼쳐졌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죠. 침대에 앉아 한참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왔구나 싶었어요. 짐을 풀고 배 안을 둘러봤습니다. 식당도 있고 극장도 있었어요. 수영장도 있고 도서관도 있었죠. 마치 작은 도시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환영 만찬이 열렸어요. 식당에 갔더니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혼자 온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았어요. 대부분 부부나 가족이었죠.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옆 테이블에 한국 사람들이 있었어요. 인사를 나눴죠. 혼자 오셨어요? 한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혼자요. 대단하시네요. 저는 남편이랑 왔어요. 좋으시겠어요. 여행 자주 다니세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이렇게 먼 곳은요? 그래요? 용기 내셔서 오신 거네요. 네, 77살인데 이제라도 살아봐야죠. 아주머니가 웃었습니다. 멋지세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음식이 나왔어요. 맛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한 것 같았어요. 코스 요리가 하나씩 나올 때마다 감탄했죠. 식사 후 갑판으로 올라갔습니다. 밤바다가 아름다웠어요. 별이 쏟아질 것처럼 많았죠.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영숙이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도착했어. 배가 정말 크고 멋있어.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여행 시작이야. 금방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 좋겠다. 사진 많이 찍어서 보여줘. 조심히 잘 다녀와. 응, 고마워. 객실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파도 소리가 자장가 같았죠. 평생 이런 경험을 못 해봤습니다. 남편이랑도 아들이랑도요. 늘 다른 사람 챙기느라 제 욕심은 뒤로 미뤘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제가 원하는 걸 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갑판으로 나가니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바다 위로 붉은 햇살이 퍼졌죠. 숨이 멎을 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첫 기항지는 그리스 산토리니였어요.
하얀 집들이 절벽 위에 줄지어 서 있었죠. 파란 지붕의 교회들이 보였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풍경이 눈앞에 있었어요. 마을을 걸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이 미로 같았어요. 카페도 들어가고 기념품 가게도 둘러봤죠. 사람들이 친절했습니다. 점심은 바다가 보이는 식당에서 먹었어요. 그리스 음식이었죠. 신선한 생선 요리가 맛있었습니다. 혼자 먹는 식사였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오후에는 다시 배로 돌아왔습니다. 피곤했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객실에서 쉬면서 오늘 찍은 사진들을 봤죠. 웃음이 났습니다. 저녁에 민수한테 전화가 왔어요.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받았습니다. 엄마, 저예요. 그래. 어디세요? 지중해 배 위야. 정말 가셨구나. 민수 목소리가 복잡해 보였어요. 엄마, 돈 아껴 쓰세요. 나중에 병원비 필요할 수도 있어요. 또 그 얘기였습니다. 걱정 마라. 엄마는 죽기 전에 이 돈 다 쓰고 갈 거야. 엄마, 병원비는 내가 알아서 할게. 너희한테 패 끼치지 않을 테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있는 그대로야. 엄마 장례비 정도는 남겨둘게. 그거면 충분하지.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건강 조심하세요. 그래, 너도 잘 지내라.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어요. 바다가 은빛으로 반짝였죠. 77년을 착하게만 살았습니다.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들 키우고 시부모 모시고요. 제 욕심은 늘 참았죠. 하고 싶은 것도 가고 싶은 곳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남은 인생은 저를 위해 살 거예요. 아무도 눈치 보지 않고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요. 알래스카 크루즈도 예약돼 있습니다. 스위스도 갈 거고요. 일본 온천도 가고 베네치아도 갈 거예요. 버킷리스트에 적어둔 모든 것을 다 할 겁니다. 돈이 떨어지면 어쩌냐고요.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77살인데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오겠어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이탈리아에 도착한대요. 로마도 보고 베네치아도 볼 겁니다. 꿈에 그리던 곳들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배가 천천히 움직이는 게 느껴졌어요. 어디론가 가고 있는 거죠. 새로운 곳으로요. 제 인생도 지금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곳으로요. 늦게 시작했지만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한 게 어디예요. 77년을 남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 남은 시간은 저를 위해 살 겁니다. 후회 없이요. 마음껏요. 자유롭게요. 그게 제가 선택한 새로운 시작입니다.